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빈님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히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화 현대 읽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스피노자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라이프니츠를 합니다. 부제로는 영원한 철학이라고 달려있네요.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3쪽을 보시면 개괄이 나옵니다. 네, 나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철학의 학파들에 파묻혀 흩어져 있는 진리를 찾아내어 통합하려고 애써왔다. 자, 이 통합하려던 철학자예요. 시대와 당파를 초월해서라는 문장도 돋보이고 모든 영역에 통달해 있고라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 통달했던 그런 철학자예요. 자, 그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문장이 압도적입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는 수학에서는 미분법을 발명했고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관해 말한 첫 번째 사람이고 논리학에서는 오늘날의 수리 논리학의 창시자로 헤아려지고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발견했고 역사학에서는 원천에 충실한 연구의 모범을 그 시대에다 부여해 주었으며 신학에서는 전문적인 신학자보다 하나님을 더 잘 옹호했으며 국민경제학에서는 광업, 수리, 토지개량 등에 관한 실제적인 제안을 많이 했다. 거기에다 그는 익숙한 법률가인 동시에 법률 사상을 철학적으로 심화하는 데도 언제나 관심을 쏟고 있었다. 또 학문 연구를 잘 조직하기 위해 그는 대담한 교육 계획과 대학을 설립하는 일 등에도 힘을 다했었다. 그런 결과 그는 프로시아 학술원을 창설하여 초대 원장으로 되었다. 이런 일 밖에도 그는 그 시대 유명한 사상가, 외교관, 장관, 여러 왕들과 활발히 편지 교환을 하여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서 정치 생활을 풍족하게 했다. 또 그는 누구보다도 앞서 유럽의 통일을 주장했으며 그러기 위해 우선 그리스도교의 두 종파, 즉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통일시키려고 애썼다. 와, 이분 보통은 이 한 분야를 제대로 하기도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분은 근데 그냥 잘했다가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미분법을 발명했어요. 이 한 업종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그 한 분야에 획을 긋는 일을 한 거예요. 수학의 미분법을 발명하고 이걸 아는 분들은 깜짝 놀랐고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해 말한 첫 번째 사람이고 논리학에서는 수리 논리학의 창시자고 심지어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발견했어요. 전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한 줄 알았는데 프로이트 이전에 라이프니츠가 이미 무의식을 발견했다.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이분은 르네상스인인데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탁월해요. 이게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절정에 달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역사적인 업적을 남겨요. 어. 그 분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해하는 걸 넘어선 거죠. 아예 그 분야에서 뭔가 자기만의 그걸 독창적인 걸 해냈으니까요. 법칙을 발견하고 논리학을 만들고 미분법을 발명하고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혹시 뭐 진희 님은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너무 대단하다고 여겼고, 네. 또 팩트 체크 이런 거 하고 싶어지는 양력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궁금했는데,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음. 이 사람이 결국 끝까지 이렇게 살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졌는데요. 보통 천재들은 좀 말년이 좀 외롭거나 뭐 이렇다고 들어서 다른 책들을 그냥 오늘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냥 아, 훌쩍훌쩍 네, 좀 살펴봤는데 말년이 조금 외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격이었는지도 궁금했지만, 어,
이제 말년이 외로웠다라고 하면 이런 천재들이 또 인간 대 인간으로는 좀 개별적인 사회화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편견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고 다른 책에서는 말년에 무척 외롭게 살았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보아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비극적인 결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읽어가다 보면 뭐 어떤 이론이 대단하고 좀 오늘날 좀 거대한 업적이라고 평가받아 마땅하면 되게 첨예하게 촘촘하게 짜여졌을 확률도 높고 당시보다는 이후의 통찰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그런 이론이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론들이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많이 생소했고 이질적이었고 배척받았으며 그걸 또 고착화시키기까지는 또 얼마나 고집스러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말년이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이해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 저도 말년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 이걸 읽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이 많은 분야에 통달했지?' 그걸 좀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는 천재는 아니지만 뭐 둔재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요걸 좀 추론하면서 봤는데 뭐 눈에 띄는 게 그거더라고요.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하고 과학자, 수학자, 뭐 사상가, 외교관, 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뒤에도 인제 또 나옵니다만 일단 뭐 예. 다른 저명한 이론가랑 주고받은 편지만 해도 3만 통이 넘었대요. 그 당시에. 대단하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쓴 원고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메타 원고랑 편지글까지 일상글까지 번역이 되려고 하면 엄청 거대한 작업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앞으로가 더 기대되어지고 또 재해석이나 복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수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지금보다 아니면 훨씬 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학자이지 않을까 이런 저도 몰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는 그런 양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204 쪽에 보시면 이분은 현대인들을 중세와 고대에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철학을 영원한 철학이라고 한다. 이건 hirschberg가 붙인 거죠. 그 이전의 철학자들을 잘 그 전통을 잘 이어갔던 전달해 줬던 사람. 아 이분은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빠듯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편지를. 자, 생애를 읽어 보겠습니다. 고트프리히트 빌헬름 라이프니츠는 1646년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다. 독일인이죠. 그는 겨우 15살이 되었을 때 고향의 대학에서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형이상학에 정통하게 되었다. 15살이에요. 스콜라 철학 정통했고 그는 예나 대학에서는 바이겔 밑에서 기계론적으로 내닫고 있던 새로운 자연과학을 배웠다. 그는 17살 때에 개별자의 원리에 관해서를 썼는데 이 제목은 이미 뒤에 가서 그의 철학적인 사색을 이끌어 나갈 주된 동기를 미리 알려주고 있다. 17살 때 이미 자기의 철학 이론을 세웠습니다. 책을 썼어요. 이 동기란 개별적인 것에 관한 관심으로서 스피노자는 이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20살 때 그는 뉘른베르크 근처에 있는 알트도르프에서 법학 박사예요. 박사 학위를 받았고 동시에 교수 자격도 얻었다. 20살 때.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고 일생 동안 친하게 지낸 폰 보이네부르크 장관의 추천으로 당시의 정치 생활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마인츠의 선지후 요한 필립 셴보른 밑에서 일을 했다. 이것도 특이하죠. 교수 자격을 얻었는데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라이프니츠는 애초부터 정치적인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으며 선제후를 통해 당장 문화생활과 정치생활에 끼어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그 공부만 했던 분이 아니라 사교계에도 관심이 많았다. 예, 정치. 그는 1672년 보이네부르크의 권위에 따라 파리로 가서
루이 14세에게 이집트 원정을 하라고 설득하려 했다. 이것은 루이 14세로 하여금 독일에 대한 계획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었다. 요것만 봐도 라이프니츠가 당시의 정치에도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단순한 학자가 아닙니다. 이분의 활동력. 그 대신 그는 이 시기에 이동안에 영국에도 갔다. 많은 유명한 학자들을 알게 되었다. 즉 호이헨스와 마리오떼와 같은 수학자와 물리학자, 데카르트주의와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철학자들인 말르브랑슈와 아르노, 그리고 가스앙디와 홉스 식의 기계론적 원자론과 유물론의 많은 대표자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영국에서는 왕실협회에 속하는 사람들과 사귀었으며 보일과 뉴턴의 정신으로 추구되고 있던 자연과학을 알게 되었다. 그는 프랑스에 머물다가 1676년 독일로 되돌아오는 길에 홀란트에 들려 스피노자를 방문하기도 했대요. 여기 접점이 있죠, 스피노자. 이 모든 것들이 그를 크게 자극했다. 전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뭐 그 이전에도 책으로 배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렸을 때 책에 이미 다 통달했죠. 당시에 스콜라 철학, 자연과학, 뭐 법학 이거 다 뗐어요. 어렸을 때 20세 이전에 이미 20세 때 교수 자격을 얻었으니까 법학으로 20세 이전에 이미 다 인제 뭐 책으로 볼 수 있는 거 다 봤고 그 이후의 삶은 당대의 인류 학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자기가 찾아가죠. 스피노자 방문하기도 했으니까. 이런 스피노자를 당대에는 알아봤던 거예요. 라이프니츠가. 이 사람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인제 이제 두 단계로 나눠졌죠. 뭐 우리는 당장 인제 책 읽기도 급급한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근데 이 교류 저는 이 교류에 좀 방점이 많이 찍혔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이건 뭐 진희 님은 인제 현업에 지금 인제 대학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라이프니츠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완전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도 좀 이렇게 교류를 하시나요? 아. 영향을 받으시나요? 네, 물론이죠. 저도 아직 강사라서 그 현역에 제가 직접 컨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외부에서 좀 과외 형식으로 좀 교외 과목을 봐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석사 박사생들이 우리 인문학자들은 글쓰기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면 문학이나 뭐 문화 전공자들은 글쓰기에 되게 능한데요. 뭐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데 도움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뭐 교정이나 교열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논문의 방향성을 잡거나 이런 데에 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직접 써드리는 건 제외하고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간간이 좀 제가 좀 교류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C나 이런 개발자분들이 공대 쪽이죠. 그런 쪽에 IT 쪽에서 컴공과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랑 수학과 이런 분들과 좀 논문 방향이랑 더불어서 그분들이 이제 사업 진출을 하시는데 사업 계획안이나 이런 현실성 부분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글을 봐드리고 있고 그런 데에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좀 많이 느끼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요. NFT라는 이런 새로운 토큰 같은 그런 기술들을 최근에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 저작권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나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아주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정말 세계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재밌었고 다른 분야는 제가 이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나 뭐 장소 이런 부분에서는 인문학적이나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최선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가 한국어 글쓰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뭐 이런 도시개발과 이런 쪽에 석사로 있는데 컨택함에 있어서도 좀 힘들어했고 그런 한국적인 논의,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 그런 최신 논의, 최근 논의에 대해서 좀 토론 형태로 교류를 하면서 시작을 해서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랑 접촉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바라보는 세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체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책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의 어떤 분야들을 좀 마주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되게 작아지죠, 내가. 하나씩 작아지고 또 전공자가 아닌데 이렇게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좀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많이 좀 더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에 좀 더 좀 치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요즘 뭐 융합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국문과 나왔는데 뭐 과학을 배운다든지 법학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뭐 다양한 분야들을 접하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분야들을 넘어서는 뭐 통 뭐 그게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단어가 있는데 또 이렇게 그렇게 인제 분야들을 가로지르는 그러기 위해서 이 라이프니츠 되게 좋은 모범을 보여줬던 학자였던 것 같아요. 아마 라이프니츠는 당대에 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이론을 다 알지 않았을까. 호기심이나 이런 것도 엄청났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철학 되게 독특해요. 스피노자도 독특하지만 라이프니츠 상당합니다. 재밌어요. 독창적이에요. 이런 독창적 사고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교류 어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게 돼요. 예. 라이프니츠가 미분법을 발명한 곳은 파리였다. 이 미분법은 그전에 뉴턴이 이미 발명했던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이런 사실을 조금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여하튼 라이프니츠가 그의 논문을 발표한 것은 1684년이었고 뉴턴은 1687년에 발표했죠. 3년 늦었어요, 뉴턴이. 누가 먼저 뭐 발표는 늦었지만 누가 먼저 발명한지 몰라요. 모르고 어느 쪽이 앞섰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유쾌하지 못한 논쟁이 생겼었다. 근데 해당 분야마다 압도적인 그 분야의 어떤 혁명, 한 획을 긋는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미분법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도. 근데 이 정도의 혁신을 일으킬 정도면 이분은 이거 천재죠. 예. 자 1676 년부터 라이프니츠는 사서 및 고문관으로서 하노바의 궁정에서 일을 했다. 그는 벨프 집안 근데 1676 년이라고 해 봤자 30 살이에요. 30 살. 어. 벨프 집안의 역사를 편찬하면서도 자기 철학 자기 자신의 철학을 연구하는 데도 전념할 수 있었으며 학예 공보와 학술 잡지에 많은 글을 발표했고 그 밖에도 뒤에 와서는 내버릴 그런 글들도 많이 썼었다. 모든 세계 특히 베를린, 빈, 페터스부르크 등지와 연관을 갖고 많은 글들을 교환했으며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다. 그러나 궁정들과의 관계는 점점 식어갔으며 1716년 그가 죽었을 때에는 완전히 홀로 버려져 있었으며 일생 동안에 걸친 그의 저작들은 하나같이 다 미완성품들이었다. 이게 말년이 되게 쓸쓸하죠. 당대에 너무 혁신적인 혁명적인 어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하고 좀 외골수 그런 성격도 있었을 것 같고요.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일생 동안에 걸친 그의 저작들은 하나같이 다 미완성품들이었어요. 요것도 아쉽죠.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제 이것저것 많이 건드리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거의 박식하다 보니까 박학다식하다 보니 미완성되지 않았나. 초기의 논문들 이외에는 오직 변신론만이 그가 살아있을 때 간행되었다. 다른 중요한 철학적인 저서들은 그가 죽은 뒤에 관행되었는데 인간 오성에 관한 새로운 글은 1765 년에 형이상학 서설은 겨우 1846 년에야 비로소 출판되었다. 우리들은 오늘날까지도 그의 저작과 유고를 다 모은 전집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라이프니츠는 어 재발견되어야 하고 그의 저작들도 한국에도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출판되진 않았더라고요. 뭐 완결된 게 변신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혹시 여기까지 읽었는데 진희 님은 혹시 라이프니츠 저작이나 뭐 강의 관련해서 좀 좋은 책이 혹시 보셨거나 추천해 줄 만한 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 저도 라이프니츠는 또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고, 스피노자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제서야 다시 에티카 열어보고, 에티카 이외의 다른 논의들, 뭐였죠? 지성 네. 교정론? 뭐 이런 거? 네네. 그래서 맞아요. 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볼까 하는데, 또 다시 라이프니츠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라이프니츠와 같은 천재는 그 동시대에 살았던 스피노자라든지 데카르트의 정의에 만족을 못했을 것 같지. 어. 네. 제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라이프니츠 제가 책을 읽은 건 들레즈를 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예예. 슈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예. 해서 네, 그거를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참고해서 많이 봤고 오. 우리나라의 라이프니츠 전문가가 누군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예. 네,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어, 라이프니츠 전집은 따로 없죠, 국내에. 없어요. 예.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나온 건 아직 없고요. 외국에도 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음. 예. 네, 근데 그런 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인제 카톡으로 공유해 드렸던 것도 있는데 그 이정우 선생님이라고 세계 철학사를 지금 3 권까지 내시기도 하고 철학 최근에 냈죠? 네. 예. 철학 관련돼서 이분이 꽤 유명하시고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그 이정우 님의 뭐랄까 저작집이 있어요. 근데 그 저작집 중에 인제 한 권이 라이프니츠에 관련된 라이프니츠 소개하는 거죠. 요약 정리한 뭐 또 어떤 거는 인제 뭐 들레즈를 정리한다든지 또 어떤 책은 푸코를 정리한다든지 이분의 관심들을 인제 책으로 한 권씩 한 권씩 엮어서 내셨는데 그 책도 라이프니츠 개론서 뭐 입문서로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당장 뭐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그러니까 들레즈도 라이프니츠 영향을 받은 것 같고 확실히 스피노자 영향도 상당히 받았죠. 들레즈 덕분에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의 호감이 있었는데 요번에 또 보니까 '아 그럴 만하다. 이분들은 현대에도 재조명될 만한 철학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라이프니츠 책을 좀 읽고 싶고요. 음. 그렇습니다. 자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생애와 저작 관련해서. 예. 저도 데카르트랑 스피노자 하면서 예. 좀 이론적인 얘기를 정리를 많이 해서 예. 지루했나 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라이프니츠 얘기를 하면서는 다른 책들도 그냥 살펴보면서 예. 좀 집중해서 봤던 부분이 생애 부분이었어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일 수 있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고 예. 그 당시에는 또 지금과 비교를 하면 좀 인표라가 많이 부족했을 텐데 음. 그런 게 어떻게 뒷받침이 됐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요. 음. 또 철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뭐 이런 구절도 읽었던 것 같고 네, 어린 시절부터 되게 학구적인 환경에서 커가지고 어려운 학술 논문도 어렸을 때부터 읽어냈다. 그래서 개인 역량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환경적으로도 되게 크게 뒷받침이 많이 되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고 뭐 그런 내용들에 좀 눈길이 많이 갔고요. 음. 만약에 이제 그런 인프라가 없었다면 아무리 개인이 좀 뛰어나다 하더라도 음. 좀 다른 방향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 굳이 뭐 말로 풀어낼 필요는 없으니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경도되거나 아. 당시에 뭐 그런 거 있죠. 발명이나 물리나 수학 요런 쪽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더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아카데미와 같은 학술단체 뭐 이런 것도 세우기도 한 걸로 보아서는 그런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부모님의 영향이라든지 그 음. 당시에 사회적 지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맥락들에서 라이프니츠를 보니까 조금 시대도 잘 타고났고 음. 좀 환경도 좋게 타고났는데 개인이 또 너무 뛰어나. 그래서 맞아. 여러모로 박자가 잘 맞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 더 붙이면 그 지금 시대에 만약 국문학과를 나와서 만약 국문학 교수가 되려 그런다. 그럼 제 생각에는 물론 국문학만 파서 그 분야에 통달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인제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이론을 내고 그러려면 이렇게 라이프니츠처럼 내가 국문학과지만 뭐 수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과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들을 넘나들면서 그냥 다른 분야의 성과들을 좀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이렇게 막 합쳐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어느 분야든 그런 것 같긴 해요. 자기 분야만 너무 파고들면 독창적인 것들이 나오기 어려우니까. 이미 왜냐면 자기 분야에서 나올 건 다 나왔으니까, 관련 분야에서는. 과학, 그러니까 철학이 특히 그런데요. 오늘날 21 세기에 철학을 하려면 심리학 알아야 되고 뭐 과학, 특히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 현대 과학의 성과들이 철학에 다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라이프니츠식의 이런 방식? 어 지니 님도 혹시 뭐 저의 생각하고 좀 비슷하신지.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되게 네. 어 공부를 하고 학위 논문을 쓰고 거기서 끝난다라고 하면 자기 분야의 만큼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그에 대해서 쓰고 하면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어떤 만족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동시대에 뭔가 방향성, 음.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시대니까 뭔가 새로운 방향성이나 관점을 아예 독보적으로 제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융합 뭐 이런 내용들 맞아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음. 좋아하고요. 음. 한 가지만 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물론 대단하죠. 근데 그 분야가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관계되어지는 다른 인접 학문들에서 알아야 될 필요성을 더 느낄 것이고, 음음. 아마 고대 우리 철학사 하면서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무엇 하나를 보더라도 다 연계되어 있고 그런 사상사라든지 뭐 시대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네. 그래서 뭐 자본주의의 최전선이 광고 업계일 텐데, 특히 인제 뭐 제일기획이나 이런 데, 저도 인제 마케팅 좋아했고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그런 데선 특히나 뭐 전혀 광고랑 상관없을 것 같은 분야에서 사람들을 뽑아요. 뭐 야구했던 사람을 뽑는다든지, 물론 인문학 공부한 사람도 뽑죠. 뭐 근데 그런 이유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 놔야 그게 색다른, 광고는 어쨌든 뭔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되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 대기업들도 '저 사람이 왜 뽑혔지?' 제가 아는 사람도 피아노만 치다가 어느 순간 인제 금융업계에 들어갔대요. 자기는 뭐 아무것도 뭐 스펙이 없는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알 것 같아요. 피아노를 열심히 쳤는데 그 피아노 치던 어떤 예술적 재능이나 영감들, 그리고 노력했던 10년 이상의 시간들, 그거를 본 거죠. 그게 인제 금융업계에 갔을 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우러졌을 때의 시너지. 아무튼 뭐 요런 게 생각이 나네요.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인제 라이프니츠의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